네, 안녕하세요.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담당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3월 16일에 치러진 제41회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과 관련된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부가가치세법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재화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용역이란 재화가 아니긴 하지만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 2번, 재화의 정의, 용어의 정의 아주 심플하게 모두 옳은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 4, 5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란 영리 목적으로 여기서 틀린 거죠. 일단은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영리성, 계속 반복성, 그 다음에 독립성 이 세 가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리 목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틀린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영리 목적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틀린 거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가세자란 간이가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그렇죠.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명백하게 그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일반가세자는 따로 그냥 정의라는 건 없어요. 간이가세자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4번 옳은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3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 형태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크게 어떻게 실질 공급,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있을 수 있는 거죠. 크게 따져봤을 때에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이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 시기로 본다. 그런데 이거 실질입니까? 간주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시 그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폐업 시에 모두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확정되는 때는 아니에요. 폐업일을 그에 대한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반환 조건부 판매.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일정 시점까지는 반환을 이렇게 자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한이 지나면은 우리가 판매를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은 아닌 거죠. 조건이 성취된 때. 그래서 더 이상 반환할 수 없는 때가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실질 공급 중 하나이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재화의 그 인도 시점마다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면 좋겠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금을 투입하는 때가 아닌 그 찾을 때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구역도 우리나라 범위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 장소 안에서는 관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유예된 상태로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게 보세구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에서 밖으로 벗어났다. 그렇다고 하면은 벗어난 순간 재화의 수입이 되는 거고 그때 관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 보시면은 수입신고 수릴 맞다. 이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틀렸고, 두 번째 틀렸고, 세 번째 틀렸고, 4번에서 겨우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위탁 판매 수출. 이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직접 이렇게 해외 진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외국에 있는 어떤 분한테 그 사정 아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물건을 이와 같이 위탁을 하고 판매를 어느 정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은 우리가 사실 재화가 그냥 넘어간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팔리지는 않았잖아요. 그 외국의 수탁자가 물건을 비로소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재화가 공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아니라 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를 그에 대한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번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부가가치세 법령상 사업자와 관련된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오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가장 좀 골치 아프죠. 첫 번째 보시면은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가 2024년도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시작일은 4월 15일이다. 아니죠. 시작은 4월 15일에 하긴 했지만 그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면은 그 신청일이 그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신청일. 이 신청일이 따로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4월 15일로 골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그 사업자가 2024년도 4월 15일에 폐업하였다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최종 과세 기간이다. 그렇죠. 실질적인 사업의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 기간 이렇게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니은은 맞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디귿. 과세사업자가 2024년도 4월 15일 관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간이과세 포기인 거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영세율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과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간이과세자의 그 마지막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4월 15일날 포기하면은 언제 일반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그 다음 달 5월 1일부터 우리가 일반과세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은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6월 30일 갈 것도 없이 4월 30일까지라는 거죠. 이와 같이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두는 거고 그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 틀렸고요. 디귿도 틀렸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법령상 납세지와 사업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내지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내기도 하지만은 혹시라도 그게 여치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주소지 내지는 거소지를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렇죠. 일단은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기는 하지만은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중에서 본점에 해당하는 주사무소에 해당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납세지로 정하겠다. 물론 신고도 여기서 하겠다.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각종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 여러분들 이거 임시사업장 말고도 직매장 내지는 하치장 이 세 가지 종류 한꺼번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임시사업장은 이게 개설일이 며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3번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건 아니죠.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옳지 않는 게 동그라미 3번에서 나왔네요. 4번 보시겠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그렇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물론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자는 여기서 나오는 그 세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5번째.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일단 임시사업장과는 다르게 직매장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내가 제조활동도 하고 판매활동도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이렇게 표명한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사업장, 직매장,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죠? 하치장. 하치장은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나요? 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우리가 개최된 행사 장소에서 뭘 파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는 단순히 보관이나 혹은 관리만을 하는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사업장처럼 기존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직매장처럼 별도의 사업장으로 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창고의 역할을 할 뿐이다. 사업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령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면세 사업자가 추가로 과세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지금 면세 사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추가로 과세 사업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면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하나, 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두 가지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 줄에서 보시다시피 정정신고서만 접수하면 돼요. 우리가 과세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면세 매출도 발생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과면세 겸용사업자이다라고 하면서 그 상단의 내용이 약간은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 내용을 조사하여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사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조사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어떤 때에 우리가 언급하는 건가요? 직권등록인 거죠. 직권등록. 우리가 사업을 해요. 근데 우리 행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너 왜 안 해? 근데 안 하니까 내가 조사해서 너 일반인지 간인지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매출 규모는 얼마나 발생한지 기준으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직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 인지했을 때 즉시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7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그러한 제재사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사실 들어본 바 있습니다. 뭐 언제였던 거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와 같이 그 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록증 발급하는데 그 기한이 존재합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2일이기는 한데 플러스 5일을 합쳐가지고 최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7일이 직권등록과 약간 짬뽕돼서 나온 게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세 번째,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없다? 왜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사업장의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관할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추가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명의로 한 여러 개 낼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 하고요, 하나는 제조하고요, 하나는 서비스 하고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세 번째에서 틀린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업자는 등록 신청을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요즘과 같이 전산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세상에서 내가 강남세무서에 갔는데 저기 송파세무서 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요건도 없고요.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것도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법령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물론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고 돈을 받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근데 돈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제조 판매하는 다른 물건으로 대가를 받았다. 재화와 재화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경매까지 갔다는 것은 그 사람 신용이 거의 바닥에 달아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일단은 남아있어요. 그 말은 즉슨 폐업 시까지도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재고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차피 폐업해도 그 다음 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게 간주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한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봤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영세율 적용받는 건 제외한다.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으면은 뭐 부가세 부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이거 제외 공급을 보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젓이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지금 4번이 틀린 겁니다. 다섯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어떤 서산 혹은 뭐 토지 혹은 뭐 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도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국가에게 우리 토지가 우리 농지가 이렇게 공급되는 거겠죠. 나의 의지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공급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국가와의 공급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가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나중에 납부를 할 텐데 사실 이에 대한 효익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아니한다.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6번에 대한 옳지 않은 답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을 해야 한다. 공급자가 외국에 있는 어떤 참 출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재화의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세관장, 반드시 세관장은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옳은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맞는 표현인 건가요? 맞다. 수입신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렇죠. 세관장이
이와 같이 발급하고요. 수입하는 자에게 징수합니다. 뭘? 부가가치세를. 근데 관세법에 따라 한다. 네 번째,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도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냐면요. 우리가 과세사업자로서 재화를 수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매출세액 발생하고요. 매입세액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매입세액은 엄연히 이게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순수 국내에서 구입한 것과 수입한 것. 아니 그러면은 이게 수입한 거, 국내 구입한 거 다르겠냐고요. 그렇죠. 원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원래 국내에서 유통된 걸 구입을 하다가 수입된 거 우리가 단가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다 가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입되는 것이든 국내에서 구입되는 것이든 전혀 차별하지 않고 모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7번의 답은 4번인 거죠. 그 다음 5번째,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수입과 관련해서는 웬만해서는 관세법 요걸 따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입 시기도 이와 같이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있고요. 5번 옳은 정답이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수재와 부수 용역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지금 보시면은 해당 대가가 주된 사업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이 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우리가 에어컨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죠. 근데 에어컨을 구입을 했어요. 에어컨 값만 지불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금액 안에는 에어컨 설치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치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옳은 편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거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용역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이게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당신이 혹시라도 1년 이내에 이것에 대한 약간의 오류가 뭐 있다고 하면은 AS 해주잖아요. AS 비용도 원래 그 값 안에 포함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주된 면세 사업에 부수되어 우연히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일단은 이와 같이 우연히 공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에 우연히 공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글쎄요, 이거 맞는 표현인 건가요? 왜냐면은 이게 부수재와 부수용역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키포인트냐라고 하면은 이게 거래에 동반되는 거 혹은 사업에 동반되는 거,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거래와 관련해서는 주된 재화, 주된 용역이 과면세인지에 따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나오다시피 우연히 혹은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건이 혹시라도 이것이 뭐 과세라고 하면은 그거 인정해 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우연히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 면세를 적용한다. 근데 이거는 그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으로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주된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한다. 여기 보시면은 과세 사업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과세라고 하면은 과세를 적용한다. 옳은 표현인 거고요. 그 마지막,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입니다.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거래가 포함돼서 하나의 공급으로 보는 대신 사업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거래로 보잖아요.
물론 사업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로 별도로 보는 거고 세금 계산서도 별도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표현이 지금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옳지 않은 답은 5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9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급 장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로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국외 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 첫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그 재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급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화라고 하는 게 아까 용어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물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공급 시기가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급 장소도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건만 있는 게 아니죠. 권리도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를 이와 같이 공급 장소로 본다. 이것도 맞는 거고. 세 번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납부 등과 관련된 특례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외 사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첫 번째 줄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 국외 사업자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게임이 그렇게 앱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죠. 그런데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외국일 텐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공급 장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받는 자.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는 국내에 있는 소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분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옳지 않은 답 동그라미 3번이겠습니다.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시설,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장소, 용역과 관련된 설명인 거죠.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마지막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잠시만요. 9번. 9번 문제인 거죠. 지금 5번에 대한 약간 예시가 다르네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국제운송 이게 내국법인 혹은 외국 법인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공급 장소가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예시에서는 지금 비거주자 외국 법인을 예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우리나라 국적기가 아닌 항공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항공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 장소로 보느냐. 보시면은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로 한다. 그 말은 즉슨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장소를 기준으로 공급 장소로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과 관련된 설명도 옳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번에 대한 답은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로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게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통관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수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요. 일본에 있는 물건을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입하지는 않고 바로 중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거래에 대해서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 국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에서 반출하는 거. 아니, 물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진짜 수출을 목적으로 이와 같이 화물로 실러 보내는 거 다 가능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수산물 잡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반출해가지고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지금 가공임. 우리나라 인건비가 꽤나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원료를 국외에 반출해가지고 가공 좀 해달라고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넘겼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이 또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거. 이 금지금이라고 하는 게 함유량이 거의 99.5%였나? 거의 순금 골드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0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그렇게 많이 치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금지금 이거 공급하는 거 영세율 거래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옳지 않는다. 4번으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이와 같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해 수출로서 국내 네, 이것도 인정해주죠. 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에 이어서 영세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1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조경관리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이와 같이 원화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뭐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국내 사업장인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제공한 사람이 단순히 비거주자라는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은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한 거래여야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비거주자, 이것은 다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지금 1번에서 바로 나와버렸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비거주자, 그냥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조금 여행하려고 혹은 뭐 장기간 이상 우리나라에서 한 6개월 이상 체류하려고 6개월은 안 되죠. 한 5개월 정도 우리나라에서 알바 좀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사 먹어요. 음식도 사 먹고요. 저기에서 어떤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업장이 그 거주자에게 뭐 서비스 혹은 재화를 공급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냥 특수한 경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에게 공급하는 특수한 경우에나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다소 어렵다. 2번 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인 국외 항행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그런 것도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요즘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호텔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그중 하나였던 거죠. 세 번째.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 중국 군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나 우리가 국내 소비에 대해서, 국내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렇죠.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단계는 영세율 말할 것도 없고 그 수출을 만들기 위한 국내 사업장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법령에 따른 내국법인이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
그리고 원화로 받은 경우. 이거 외화 벌이를 위한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명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대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면제하는 것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영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면세 파트로 바로 이어지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말하고 있는 거죠. 수의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진료 용역 원래는 원칙 어떻게 되는 거죠? 과세이다. 이 수의사 진료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보험이 안 되는 거여서 비싸는 것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10%가 붙어가지고 더 비싸다. 그래가지고 원칙은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수급자 혹은 장애인 그 장애인들 안내견이라고 해가지고 골든 리트리버 그런 거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세를 한다. 맞는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보시면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에게 운전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 원칙적으로 그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와 같이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죠? 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과세가 적용이 되더라. 그래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12번에 대한 답, 옳지 않은 거? 이거네요, 이거. 지금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니까 면세가 아닌 거죠? 2번이다. 그러면은 지금 3, 4, 5번은 다 면세라는 거죠? 한번 면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 선형 여객선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여객 운송 용역이라고 하는 게 버스 혹은 지하철 그런 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출퇴근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건 면세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차도 선형? 이게 차도선형 여객선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우리나라 기본법에서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그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이라고 하는 게 이 예외사항으로 우리가 표에서 봤었던 거다. 약간 좀 그렇죠. 자동차 운송할 수 있는 겸용여객선. 왜냐면은 우리가 섬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도 같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비용 들고. 그러면은 거기 1층에 자동차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맞추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객운송 용역 이거 면세 적용됩니다. 제가 아까 버스나 혹은 지하철 예시 들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책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에 대한 명칭이 약간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재가를 받고 공급하는 댄서 용역. 댄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인적 용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소 이 설정이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해. 근데 여기서 바로 과세로 아주 못 박아뒀다. 그러면 3, 4, 5번까지 갈 필요 없는 거죠. 2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면제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면제.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일단은 여러분들 관세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따라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같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제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자가 수입하는 관세가 무세인 군소품. 여기서도 힌트가 나왔어요. 관세가 무세래요. 관세가 면제되었다는 표시인 거겠죠. 맞는 거고, 그 디귿.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사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대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 이게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맞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힌트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왜냐면은 이 면세도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비에 대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뭐 생수라든지 무연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는 게 다소 이렇게 열거된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어야 되겠다. 했어야 됐다. 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체크된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면세 파트 했고, 지금 14번 문제가 영세율하고 그 면세가 합쳐진 거예요. 지금 영세율 면세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은 우리나라 건설회사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든지 상가 만들기는 하지만은 외국에 가가지고 외화벌이로 이렇게 건물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변제를 받지 못한다.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게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거죠. 근데 변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뭐 3년은 어쩔 수 없이 면세로 적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환급받으나, 맞죠? 환급받습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지만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네 번째, 부가가치세 법령상 그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그 대상자는 납세 의무자이지만 면세 적용 대상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일단은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것만 다르지 일반적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와 그 취급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령상 납세 의무자 맞아요. 하지만 면세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소득세 내지는 법인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라는 표현 4번 맞는 거죠. 다섯 번째 보시면은 영세율과 면세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사업자가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을 포기하여야 한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일단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면세로서 농업인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농업인이 이렇게 열심히 쌀을 길러가지고 수출을 해요. 수출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면세, 영세율 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면세 사업자로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 포기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동시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면은 영세율 사업자인 거고 면세 사업자면 면세 사업자인 거예요.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이게 틀렸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시에 적용된다 할지라도 영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영세율 사업자가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포기라는 단어 이게 부가세에서 뭐 나왔습니까? 포기는 면세 포기, 그 다음에 그 간이가세 포기, 이 두 가지밖에는 없었거든요. 영세율 포기라는 것도 없는 단어다, 없는 용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엄청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14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법령상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게 제일 쉽죠. 만만하고. 첫 번째, 재활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내가 원래 1,0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모자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체돼가지고 좀 나중에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1,000만 원에 50만 원을 웃돈을 얹어줬네요. 50만 원 돈 받은 거 좋아. 그렇다고 하면은 50만 원 이와 같이 과세 표준에 넣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그 사람이 늦게 줘서 미안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준 거지, 우리가 재활 공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요, 재활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받는 공공보조금,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뉴스에서 어떤 닭들이 엎어져가지고, 트럭이 엎어져가지고 폐사되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급되기도 전에 멸실했어요. 사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그게 아깝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험 처리하고 그냥 손실로 처리해야 될 거지, 이것을 과세 표준에 넣는다? 아니, 그건 아니다. 네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팔고 대가로는 1,100만 원을 받을지언정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가액에 가산하나요? 그렇지 않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나중에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다섯 번째,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활 금액. 이거 어떤 예시를 들었었죠? 우리가 요즘은 뭐 종이 이렇게 쿠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모바일로 커피를 하나하나 사 먹을 때마다 쿠폰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리고 10개 다 찍히면은 그거 하나로 아메리카노 하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공급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수입으로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과세 대상 수입자와 관련해서 과세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라.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거 재활 수입과 관련된 과세 표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과세 가격. 그 다음에 관세 붙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에너지 환경세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 저 같은 경우에는 개주교 교농이라고 외워요. 과세 가격에 관세 붙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개주교 교농은 이와 같이 추가적인 암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시면은 개주교 교농에 개 있고요. 교육세, 물론 이게 뭐 교육에너지 환경세는 아니죠. 농어촌 특별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여기서 나오는 과세 표준이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 다 합치면은 뭐 43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이게 지금 사이즈가 커요. 계산 문제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17번.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대안의 2024년도 제1기 과세기간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지금 1기하고 있는 겁니다. 1기. 24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은 쌍가루 1번 보도록 할 텐데, 미화 30만 달러의 제품 수출 계약에 따라 2024년도 2월 2일에 선수금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하여 6,600만 원으로 환가하였다. 근데 지금 원래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선적한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적일이 언제냐? 2월 20일이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5만 달러를 미리 받아 환가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2월 달이기 때문에 1기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6,6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잔금 3월 3일자에 받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3월 3일자에 해당하는 1,360원을 곱해야 할 것인가? 아니죠. 수출 시점에 수출이란 선적일 기준이다 보니까 선적일이 2월 20일자로 1,350원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25만 달러에 대해서는 1,350원을 계산을 한다. 그게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국외 외국법인 A와 직접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2월 29일 외국법인 A가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장 주식회사 B에게 제품을 인도하였다. 주식회사 B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출하였다. 그리고 3월 3일 대금으로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가 B라는 그냥 내국법인에게 이와 같이 제공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냥 그거 다 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받는 이 5천만 원 이거 간다. 5천만 원. 그럼 이거 얼마인 거죠? 다 합쳐가지고 4억 5,3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에 2번 보시면은 달리 뭐 이렇게 환율 적용할 것도 없다. 여기서는 이게 과세 매출이냐 영세율 매출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장에게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법령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쉽죠. 첫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적격 증빙도 그냥 계산서인 거예요.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붙인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고요. 그냥 면세 재화 용역의 공급은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부터 지금 틀렸고요.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요? 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된다. 발급 다음 날. 맞는 편인 거죠. 지금 옳은 답이 동그라미 3번에서 나왔네요. 네 번째, 단가와 수량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단가 수량이 언제부터 필요적 기였나요?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없어도 오류가 나도 상관없다. 마지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굉장히 빡세겠네요. 근데 원래 이거 언제까지인 거죠?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그냥 조금 러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5번도 틀렸다. 3번 정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 적용했어요. 이거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이기는 해요. 그런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우편을 받음으로써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편 받는 순간 그거 수정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세무서장이 나섰으면 못합니다. 예. 그 두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원래 이렇게 면세면은 우리가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우리가 잘못 발급했어. 이거
수정 사유이다. 아직 세무서에서 눈치 못 챘다. 재빨리 수정 발급해버리자. 그다음 세 번째, 처음에 공급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 옳은 것,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업자가 부도 폐업한 경우로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도 났대요. 폐업했대요. 날랐어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 공급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어도 발급할 여건이 안 되거나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매입자 입장에서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맞는 거고, 그 두 번째, 공급계약이 해제 변경된 경우로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자 입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발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매입자가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공급한 자가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이런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라고 하면은 가능하다. 네 번째, 공급한 자가 휴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휴업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발급받은 것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잠시만요. 공급한 자 휴업하여. 휴업하네요. 그 휴업 상태에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수정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쳐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못하니까 매입자 측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모두 판매자 입장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고 발급해야 되는 거고 발급해야 되는 거고 발급해야 되는 거다. 발급하면 안 된다 여기는. 근데 발급해 버렸다. 발급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가 나선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번에 대한 답은 동그라미 5번에 해당하는 전체 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출문제 중에서도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고 21번부터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